자, 인권에 대한 동영상 여러분들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의식과 제도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되었습니다. 인권을 주장하여 제도화시킨 정치적인 주도 세력은 누구이고 이론적 근거로 내세운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에 대한 의식과 제도를 정립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한 것처럼 이 시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민 계급의 성장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민 계급의 성장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시민 계급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부르주아라고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은 귀족도 아니고요. 평민도 아니고 새로운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제3계급이라고 여러분들 불렀던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르주아의 어원적 의미는요.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 도시를 의미하고요. 뒤에 붙어 있는 EOIS는 사람을 뜻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르주아는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의 거주자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들은 총인구의 약 한 5%를 차지할 정도로 소수였지만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교황, 군주, 귀족들에게도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엄청난 세금을 국가에 부담하고는 있었지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신민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만만 있다고 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성공할 수도 없을 거예요. 즉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뒷받침하는 그 사회를 비판하는 사상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계급 부르주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몽주의는 이성의 힘으로 불합리한 전통과 제도를 타파하여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사상을 여러분들 말합니다. 자, 계몽주의가 왜 시민계급에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성의 소유자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몽주의는 결국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왕정의 특권이나 귀족의 기득권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천부인권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라는 사상을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부인권을 자연권이라고도 합니다. 자연권은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부인권이나 자연권이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같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고요. 천부인권 이퀄 자연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상관은 없습니다. 즉 천부인권 사상에 의하면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있건 없건 그렇죠? 여러분들 인권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영향을 받은 시민계급은 절대 왕정의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천부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또 역시 시민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설 여러분들 어떻게 시민계급에게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설은 뭐냐면 천부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민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과거에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였고 신께서 국왕에게 권력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권 신수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개인은 국가 내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왕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뒤집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만약 국가가 없다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라는 가정으로부터 바람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도출해내게 되는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학자가 있습니다. 홉스, 루크, 루소라고 한 학자가 있는데요.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들 성악설로 보게 됩니다. 자, 성악설 다 알고 있죠? 인간은 자기만 하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연 상태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맞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국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 맞습니다. 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 상태 인간, 즉 자연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홉스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봤다고요? 성악설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에 홉스가 가정한, 그죠? 홉스가 상상한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동물과 같은 이기적인 존재로 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공격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그죠?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인들은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연권을 누려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그죠? 좀 더 안전하게 살까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분명히 찾겠죠. 이성적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답을 얻습니다. 바로 뭐다? 여러분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은 여러분들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여러분들 천부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사공안에 계약을 맺고 그리고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국가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홉스의 여러분들 국가와 관련되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고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군주 주권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군주가 모든 그죠 여러분들 주권을 행사하면 시민들 국민들은 거기에 절대 복종해야만 어떤 상태를 누릴 수 있다? 이제 천부인권이 보장되는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좀 더 깊숙한 내용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 뭐다? 국가는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민의 사회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홉스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진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크는 여러분들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는데요. 홉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로크는 일단 홉스의 논리적인 추론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의를 제기합니다. 야, 군주도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한데 이런 군주가 만약에 법을 만들고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친다면 오히려 자연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될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마치 늑대를 피하려다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같아 자신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계약에 합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로크는 좀 더 다른 사회계약서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다? 네, 백지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무, 선악설로 봅니다. 즉, 인간을 이성적이면서도 때로는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로크가 가정한 자연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자연권 보장이 불안전 상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국가나 정부는 비록 없지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법이 자연 상태를 규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본래부터 전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이 있잖아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왜 자연 상태가 여러분들 불안정한 상태일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만약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들 분쟁이 여러분들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분쟁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뭘까? 몰지각한 길동이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 훔쳐갔어요. 근데 안 훔쳤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훔쳐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도 없고요. 재판관도 없어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도 없어요. 그러면 분쟁 당사자들은 오로지 자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자연법을 해석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고 처벌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결국은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 분쟁 해결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된다. 그죠? 아직 전쟁은 아니지만은 그죠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잠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재적 투쟁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연권, 천부인권의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 있는 자연인들은 고민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더 완벽하게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될 천부인권, 자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결국은 답을 찾게 됩니다.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국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우리는 권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탁한다는 겁니다. 법을 제정해라. 그리고 범죄를 심판해라. 그리고 처벌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하고 집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국가에게 믿고 맡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홉스하고 다르게 로크는 여러분들 국가를 창설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군주 주권설이 아니라 뭐다? 네, 맞습니다. 국민 주권설을 여러분들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확립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일단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루소는 여러분들 그죠?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로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신이 만들어낸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할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애와 동정심이라는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를 어떻게 상정을 하냐면요.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루소의 자연 상태는 홉스처럼 극복해야 할 상태도 아니고요. 로크처럼 보완해야 될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루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자연 상태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변질되어 갑니다. 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들 사회 상태가 됩니다. 자, 사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 사람들은 네 것 내 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여러분들 확립하게 됩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는 순간 변질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누리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했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맞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즉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지만 사회 상태, 문명이 발달해서 등장하는 사회 상태는 사유재산 제도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불평등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말을 남길까요? 요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완전한 상태였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이 자연 상태를 깨고 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우리는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 하나 이미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소의 견해를 빌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죠?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죠, 여러분들? 차선의 선택으로 계약을 맺자, 모두가. 그죠, 여러분들? 어떤 국가를 만들자라는 얘기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자. 그러면 우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상호 간에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창설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때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자기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즉 남이 결정한 것을 내가 따른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지만 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소는 국가는 그런 국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놓친 거? 홉스가 놓친 거, 로크가 놓친 국가의 모습을 루소는 여러분들 완전히 그죠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소에게 있어서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국가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써주면 여기서도 국가는 어떤 국가가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여러분들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계약서를 좀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회계약서의 의의가 뭘까요? 사회계약서는 어떤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를 시민계급 부르주아들에게 여러분들 주었을까요? 선생님이 정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 의한 첨부인권 또는 자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자연권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민의 동의를 토대로 한 계약이 국가 성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인간을 존중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이념을 근대 시민 국가의 정치 원리로 제도화한 관점에서 불멸의 가치를 남긴 위대한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사회계약서의 영향에 결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혁명 결과로 모든 그죠 여러분들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국가는 딱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 즉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개혁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서브노트도 완성해 보고요. 그리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화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